안녕하세요. 이렇다 80회 돌아왔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낮죠? 네, 어제부터 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건물이 보여요. 건물이 어제까진 건물이 안 네, 보였어요. 먼 건물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목도 아프고 진짜 좀 두렵더라고요. 네네. 너무 심하니까. 음흠. 그리고 경보 계속 울리지 이러니까 그 SF 영화 생각나지 않아요? 이렇게 방독면 쓰고 다니는 그런 영화? 예.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살아생전에. 이런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 웬만한 마스크로는 네. 초미세먼지는 뭐 그냥 뭐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조만간 우리 뭐 방독면 같은 음흠. 그런 마스크들을 다 착용해야 될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예. 걱정이 되고요. 우리 이렇다에서는 지난 61회 때 네. 미세먼지 어떻게 싸워야 할까 네네. 했었잖아요. 네네네. 남준희 선생님 나오셔서 예. 정확히 얘기를 했죠. 그때 뭐 각종 네. 대책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열받는 게 이번에 예. 미세먼지 얘기 나오니까 무슨 왜 지방자치단체장 2명이 사운드 했죠? 네. 뭐 지하철 손실이 50억 났다고 모 C신문에서 오늘 또 네. 크게 보도하면서 뭐 난리를 치던데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 지하철 손실이 50억이 나면 네. 뭐 국민 세금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 그분들. 네네. 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더 내나 계산해보니까 50억을 5천만 원으로 나누면 네. 한 개인당 100원을 더 내는 거예요. 100원씩. 네, 만약에 수도권 주민 2천만 원으로 한정하면 네네. 50억을 2천만 원으로 나누면 250원을 더 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우리가 무료로 탄 백수보다 훨씬 적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네네. 이런 거 반대하는 애들은 분명히 네. 세금을 더 내는 애들이 반대하는구나. 항상 보편복지를 반대하는 애들은 네네. 꼭 걔네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마 0.1%.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제 미세먼지가 심하다 이러면 타인들을 걱정해서 대중교통을 이번에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네. 걔네들은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오늘은 꼭 승용차를 몰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에 손실이 많이 생기면 내가 세금을 더 내니까 네,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물론 예. 무슨 대중교통을 더 타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어제 심각한 상황을 좀 타게 하면서 예.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유도하는 어떤 의식들을 환기하는데 네.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슈퍼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뭘 하고 계셨길래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예, 그동안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바빴나요? 네, 얼굴을 뵐 수가 없었으니까. 거의 한 2달 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그랬나요? 예. 뭐 요즘 뭐 하시고 계세요? 사는 게 바쁘죠. 뭐 때문에요? 산다는 게 그런 거지. 뭐 노래 생각납니다. 예. 사는 게 뭐 있나? 뭐 네. 전세 아니면 월세? 네. 뭐 비밀이 있나 본데요. 예. 예. 특별한 비밀 없고요. 네네. 네. 그동안 썼던 논문들 좀 묶어가지고 책으로 내려고 좀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이야 기대됩니다. 그래 네. 무슨 책인데요? 뭐 기본소득에 관한 책이죠. 네. 덕후 아닙니까 덕후. 네. 근데 뭐 제가 기본소득에서 연구하고 뭐 이런 게 한 10년 되는데 네. 그동안 뭐 사실 기본소득 글은 썼지만 책은 낸 적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요즘 거의 마무리 단계고 뭐 아마 꽃피는 봄이 되면은 책 한 권 저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예. 네. 사인 연습 열심히 해놓으세요. 저 네. 공짜로 받아보는 건가요? 당연하지. 이렇다 사야잔데. 기본소득 덕후들이라면은 네. 기본소득 하면 슈퍼바이저님이 떠오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책이 한 권쯤 나올 법한데 그 동안에 소식이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좀 궁금했었는데 네네.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슈퍼바이저님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냐면 플랫폼 자본주의와 플랫폼 노동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가요? 오늘 네. 저 긴장해야 플랫폼. 되겠네. 네. 플랫폼이라는 말이 좀 생소해요. 네네. 플랫폼 하면은 뭐 기차역이나 역 같은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기차 자본주의 뭐 이런 거 기차 역 자본주의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네네네. 선생님 플랫폼이 뭐예요? 네네. 우리 주변에 여기 플랫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데요. 네. 영어는 이제 플랫폼이라 그러면 이제 어원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플라트는 이제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는 플랫이죠. 이제 네네. 스펠링은 다르지만 어원적으로 라틴어적으로 그런 거고요. 폼은 아시죠? 폼 형태. 네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는 평평한 형태다, 평평한 표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원적인 뜻은 주변보다 높이 위치해 있는 평평한 표면. 이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네, 따라서 원래 연단의 의미로 쓰였어요. 연단 또는 선생님들이 서 계시는 교단 이런 게 다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단에 서서 막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네네.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대변하고 있는 정당의 정강 정책
네네. 이걸 또 플랫폼이라고 하게 됐어요. 그러나요?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가 알파조님하고 많이 얘기했죠. 증기기관이 개발되면서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다니면서 네네. 기차역이 생겼는데 철도 레일보다 기차 타는 곳이 더 높은 평평한 공간 아닙니까? 네, 거기 승강장. 네, 그래서 예. 승강장을 플랫폼이라고 하게 된 게 1838년이 됩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승강장을 딱 연상하시면 돼요. 네. 승강장이 어떤 곳이죠? 많은 사람이 타고 네. 내리고 만나고 네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승강장일수록 뭐 신도림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네. 그럼 노점도 생기고 광고도 붙고 따라서 돈의 흐름도 생기고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에 적용해 보면 네. 네트워크 상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서로 연결되고 만나고 그러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비즈니스 모델 요거를 플랫폼이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럼 네트워크 상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은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게 떠오르는데 네, 그게 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예. 뭐 아마존도 있고 예. 우버 같은 뭐 택시 대행 서비스 같은 것도 있죠. 택시 대신하는 서비스. 네. 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네트워킹 효과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잘 되는 거죠 비즈니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로 까는 거죠 처음에. 네, 무료 서비스를 많이 하고 그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무료로 서비스를 계속 하는 거죠. 네. 유저를 점점 더 많이 모이게 해야 네트워킹 효과로 비즈니스가 더 잘 되는 그런 식의 효과를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지만 구글이 처음에 서비스할 때만 해도 전부 무료밖에 없으니까 네. 아니 저 자식들 저거 무료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버냐. 그때 가장 많이 드는 머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비즈니스 네. 모델이 뭐냐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 그런 뜻이에요. 네. 돈을 버는 그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그럼 무료로 푸는데 네, 어떻게 무료- 돈을 네, 벌 네. 거냐 근데 이렇게 지금 와서는 그게 다 우매한 얘기했겠네요. 얘기죠. 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거. 네. 바로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긴 정보, 네네. 정보의 축적, 네네. 이게 바로 돈의 근거다.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네,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이 검색 엔진에 그렇죠,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죠. 알파죠. 예. 네. 뭐다 정보 어마어마한 정보를 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뭐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범람했는데 네. 그 주범이 다 페이스북이죠. 네. 전부 아. 페이스북에 올라왔던데. 그 가짜 뉴스가 한국에서도 있었죠. 한국에도 네. 있었죠. 페이스북이 원래 대학에서 그 짝짓기 네. 하는 건데 메이팅 서비스였잖아요. 네. 얼굴 보고. 예. 이 처음에는 이 소셜 미디어 그렇죠. 사회관계망 네. 서비스인데 이게 이렇게 이제는- 사회를 휘청거리게 했고요. 문제는 뭐 언론이죠, 뭐 완전. 예. 사실 뭐 조그마한 전자서적 거래상으로 출발한 아마존이 완전히 물류 세계를 바꿔버렸고요. 네. 뭐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버 같은 경우도 자발적 참여자, 사실은 실직자들이죠. 네. 그걸 동원해서 사실은 사상 초유의 이 초과 착취 모델을 개발했죠. 초과 착취. 네. 어쨌건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네.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음. 이 공통점은 이들이 바로 플랫폼 기업의 선두주자들이다라는 거죠. 음. 뭐 바야흐로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결국 플랫폼 자본이라는 유령이 지금 떠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혁명 이후에 네. 이 칼막스와 엥겔스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야, 이 말을 바꿔서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느낌이 오네요. 네네. 이- 바야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은 결국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다양한 사람, 다양한 그룹이 함께 모여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결국 플랫폼 비즈니스 핵심은 그렇게 해서 집적되는 정보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의 중심성입니다. 네. 데이터 중심성 이렇게 말해야 될 거고요. 데이터 중심성. 더 센트럴리티 오브 데이터 이렇게 네. 말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이게 뭐냐? 플랫폼 기업이 길을 쓰고라고 하는 그런 기초 자원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많은 데이터를 획득했는가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게임에 치트키 있잖아요. 아하. 이 그런 겁니다. 아주 요새도 많- 쓰나요 네. 치트키? 저는 있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 게임을 안 하니까. 옛날에 치트키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 모르겠습니다. 네. 게임. 옛날에 쇼미더마니라는 네. 치트키가 있었죠. 아. 그래서 뭐 자원이 무한 공급되는 건데 그거 저기 그 스타크래프트 쇼미더머니는 자원을 캐지 않아도 그냥 꽉 만땅 차는 어. 네, 그런 치트키 어쨌건 있었죠.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음.
데이터를 적게 가지고 있는 기업한테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천연 자원이나 인적 자원, 그러니까 뭐 유능한 질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인적 자원이 아니라 네. 데이터야말로 플랫폼 기업의 기초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자원, 데이터를 둘러싼 투쟁, 네, 이게 네. 플랫폼 기업들이 서로 펼치는 경쟁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 과거에는 기업들이 뭐 석탄, 석유 이거를 먼저 채굴하려고 했다고 그렇죠. 하면 이젠 더 많은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싸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제적으로 보자면 플랫폼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죠. 그리고 사실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구글은 검색 엔진에 출발했고요.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은 서적거리였잖아요. 네. 그럼 뭘 하고 있는 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추출과 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유 분야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만큼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얼만큼 이용하는가. 네, 이게 네. 플랫폼 비즈니스의 고유 기능이고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원래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부터 서로 다른 그룹들을 연결시키는 이 전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은 모든 연결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우 독특한 독점적 지위, 네. 이거야말로 플랫폼 기업의 경제적 정치적 힘이고 바로 이 지위로부터 모든 경제적 정치적 힘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슈퍼바이저님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게 안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어떤 기업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뭐 무슨 기업이다 네, 이런 네. 업종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화학 기업이다, 네. 출판 기업이다, 네. 언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게 없어요. 이제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는 그냥 이름이죠. 이름 아마존이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아마존이 무슨 기업이다 이런 게 이제 무의미함진 거죠. 그냥 많은 사람을 연결해서 빅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으면 어떤 비즈니스라도 가능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채팅 서비스를 시작하다가 네, 네. 은행을 만드는, 카카오톡 하다가 카카오뱅크, 네, 그렇죠. 카카오 네, 드라이브, 맞아. 카카오가 그러네요. 카카오 지하철, 네, 카카오 네. 버스 막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업종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네트워킹 자체가 비즈니스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자꾸 나왔지만 우리 아마존. 네. 아마존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종에서 수익과 시장 지배력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아마존닷컴. 네. 총 매출액은 알리바바가 1등이래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중국이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장 지배력을 볼 때는 이제 뭐 당연히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원래 처음에 무슨 기업이 있는지 계속 나왔죠. 지금 처음에 무슨 네, 기업이었죠? 네, 네. 출판 사업 말하자면 예. 인터넷 서점이죠. 인터넷 서점. 예, 예, 예. 인터넷 서점을 시작한 게 1994년이 됩니다. 얼마 되진 네, 않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예스24하고 알라딘하고 출발은 똑같았던 거죠. 네. 물론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한국인 차이가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알라딘이나 예스24도 논리적으로 보면 아마존 같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그러네요. 미국에 있었다면 예를 네네. 들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제 최고 대표이사인데 처음 설립할 때 자본금이 고작 $300였대. 오, 시작이 네. 정말 네. 미약했군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사실 그 인터넷에서 책 사자 네. 이렇게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30만 원.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막 쌓이지 않겠습니까? 네. 2년 만에 미국의 수많은 서점이 아마존으로 인해서 도산했고요. 1999년 설립한 지 5년 만에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사상 최초로 회원 수 1천만 명 돌파. 2000년 1년 만에 2,500만 돌파. 이제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이제는 뭐 몇 명인가가 중요한 거 매덕이죠, 매덕 이제.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플랫폼을 구축했으니 무슨 사업이라도 가능하게 된 거고. 네. 책 판매에서 시작해서 MP3 서비스, 비디오 다운로드 스트리밍, 비디오 게임, 전자기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구, 식품, 장난감, 보석 뭐 이런 거 다 파니까 종합 쇼핑몰이 된 거지. 그다음에 이제 마도님이 잘 아듯이 이제 종합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는 하드웨어도 생산 판매하는 걸로 발진 거죠. 우리 이제 요새 많이 보는 전자책 있잖아요. 전자책. 네. 화면도 이게 참 눈이 안 부시게 이렇게 잘 나오죠. 네, 네. 그게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아마존입니다. 킨들. 킨들. 네. 킨들 참 까만색으로 잉크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저도 그 처음 그거 볼 때, 사고 싶었지. 네, 처음 볼 때 나 너무 놀랐어. 어떻게 이게 화면이 이렇게 예. 눈이 안 아프고 까만색 잉크처럼 보이지? 예, 그 다음에 무슨 요새는 태블릿도 만들고 네. TV 셋톱 박스도 만들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그러다가 급기야 작년 재작년에는 아마존 자율주행차. 차도 만들었어요? 예, 자율주행차 지금 이게 참 시대를 이제 밝힐 이제 차고. 작년엔 또 아마존 무인마트. 네, 맞아요. 예, 돈 받거나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래서 찍고만 나오면 나중에 계산이 되는. 네, 네. 이게 이제 전부 아마존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에서는 어떤 서비스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데이터뿐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음. 거대 기업 하면은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큰 공장들에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음흠. 또 많은 물건을 팔고 아, 또 TV 틀면은 그 회사 광고 나오고. 맞습니다. 코카콜라 이러면서. 예.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거대 기업이었는데 네. 이제는 수많은 사람을 연결시켜서 빅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진정한 거대 기업이 되었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게 이제 슈퍼 울트라 글로벌 초기 거대 슈퍼 울트라. 네, 네. 진정한 조건이죠. 이런 거는 어. 이제 기업 분석가들이 이제 파이프 모델에서 네. 플랫폼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신됐다. 이런 말 많이 아. 하는데요. 파이프란 건 원래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네. 기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한 네. 방향으로, 네, 선형으로. 네. 근데 플랫폼이란 것은 이제 아까 했지만 사람들이 이쪽에서 오기도 하고 저쪽에서 오기도 하고, 네, 그죠? 네.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수많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파이프 모델에 따르면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고 네. 소비자는 사고 네. 해서 소비하고, 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돈이 올라가고, 네. 네. 마치 물이 파이프로 흘러가는 것처럼 비즈니스가 음. 이루어졌다면 이제 플랫폼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유저가 네.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소비하는 그런 식의 음.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가 정보를 올리는 게 곧 가치고, 네. 네. 그런 게 모여서 진짜 돈이 돼서 비즈니스 모델로 창출이 되고, 이런 식의 것이 이제 플랫폼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제 플랫폼 기업을 매치메이킹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치메이킹이요? 매치메이킹, 짝짓기. 짝짓기. 예, 신랑 신부 만나게 하는 거 옛날에 네네. 중매. 어. 예, 그러니까 뭐 뚜쟁이가 사람 만나게 하듯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게만 해주면 네. 유저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아.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올리는 사진 하나, 네. 글 하나, 동영상 하나가 전부 모여서 페이스북에 가치를 창출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게 예. 중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 예. 좀 느낌이 오는데요. 네. 뭐 듀오 같은 결혼 정보 회사들 보면은 예비신랑, 예비신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을 그렇죠, 섞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플랫폼 예. 기업도 빅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 지배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보는 나 이런 신랑 구해오고도 가는데 이거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요. 그냥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중매쟁이 같은 경우에는 음. 예비신랑 신부를 만나게 하면 이제 돈을 벌게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도 이런 형태로 이제 예. 돈을 벌게 많이 되는 만나게 거고. 하면 이제 돈이 생기죠. 예. 예. 근데 이제 두 명을 만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억 명 예. 사람을 막 일초에도 수억 번, 그렇죠. 또 수많은 거미줄로 연결되게 해주는 서비스가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되겠네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슈퍼바이저님 왜 수많은 기업들은 이렇게 파이프 모델에서 플랫폼 모델로 이동하게 된 걸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중심성, 뭐 데이터 중심성 때문에 그럴 텐데요. 네, 원래 뭐 테크놀로지 개발을 하던 기업이나 인터넷 기반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는 거야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요, 사실 이것은 뭐 경제에서 아주 국지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모든 전통적인 기업들도 이제는 다 전부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경제 전반에 걸친 현상이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 전체에서 데이터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왜 플랫폼 기업이 되는가? 테크놀로지 기업도 아닌 회사가 그러니까 사실 제조업이었는데 이게 왜 네. 플랫폼 기업이 되는가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미국의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원래 농업용 트랙터 만들던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아. 제조업체네요. 예. 그렇죠. 근데 현재는 세계 최대의 농업 기술 기업이 됐는데요. 아하. 어떤 방식으로 세계 최대의 농업 기술 기업이 됐는가를 보면은 플랫폼의 기업이라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존 디어사가 농업인, 종자회사, 비료회사, 센서, 트랙터 등을 상호 연결시키는 플랫폼을 개발했어요. 아하. 자, 그런데 이 플랫폼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요, 존 디어사가 정작 힘을 쏟은 일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객한테 이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 모델을 바꾼 거죠. 농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거고.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파종해야 되는가 예측하죠. 아하. 플랫폼이 집착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농업기계 결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집적된 데이터가 아주 위력적이죠. 그렇겠죠. 예. 이런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경쟁사에 대한 이점을 확보했고요. 모든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예를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테크놀로지 섹터뿐만 아니라 네. 모든 섹터에서 데이터가 중심 자원이 됐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누적하고 네,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이 이기는 매우 손쉬운 길을 발견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야, 같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집적하고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기업의 정확한 행동 양식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과거에는 기업이 어떤 제품을 기획하고 제작
검색해서 판매하려면 시장 조사 같은 것을 네, 하잖아요. 마켓 리서치. 예. 근데 이제는 네. 그걸 네트워크상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시장 조사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정보 집적 과정이 전부 다 뭐 예, 의사결정 동시에 과정이고, 막 이루어지고 동시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기업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정보가 지금 마구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왠지 이게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요즘 가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 번호 어떻게 아셨죠? 이러면은 뭐 어느 쇼핑몰에서 뭐 동의하지 않으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자 제공 동의. 네네. 아. 그러면서 이제 저의 정보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직접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뭐 치아보험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빠가 나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이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는 거죠. 네, 네. 예. 아마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썼을 거야. 그래. 예, 이가 오늘 아픈데 이런 식으로. 예. 네, 맞습니다. 이 사적 영역 침해라는 게 네. 사실 플랫폼 기업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본성. 예,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추구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플랫폼 기업의 내적인 동인입니다. 그러면 음. 당연히 사적 영역 침해가 필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자기들한테는. 예. 구글 같은 경우 네. 구글 스트리트 뷰의 개발을 위해서 가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가정의 와이파이 데이터를 수집한 행위로 고소된 적도 그렇죠. 있고요. 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개인생활 침해한다는 비판을 늘상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비지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유명한 네. TV 회사죠. 예. 예. 스마트 TV로 네. 사생활을 관찰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생활 침해가 우연하고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추구하는 플랫폼 기업의 본성에 이게 합당한 거라는 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아. 데이터가 중심적인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데이터 확보에서 사적 영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이런 사생활 보호보다는 데이터 확보 경쟁이 훨씬 기업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더 많은 데이터를 추구하는 플랫폼 자본주의는 데이터 보호의 스캔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단순히 데이터 보호라든지 사생활 보호에만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현상들은 어차피 수반하는 거고 또 이런 현상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논해야 될 같이 함께 다뤄야 될 플랫폼 자본주의가 과연 어떻게 우리 경제를 바꿨으며 대안은 네네네. 뭔가 하는 말들을 나누려면 좀 더 플랫폼 기업의 유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좀 네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 얘기 듣다 보니까 어릴 때 왜 만화나 영화를 보면 미래에 대한 상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SF 많죠. 예, 뭐 유토피아적인 내용도 있고 물론 음. 대부분은 디스토피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 유토피아는 거의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네, 안 떨어져. 예, 아,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네, 것 같아. 네. 근데 디스토피아적 상상은 거의 현실에서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 좀 맞습니다. 많이 다 맞아요. 예. 우울하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플랫폼 기업이 테크놀로지나 인터넷 기업만이 아닌 모든 기업의 기본적 존재 양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내부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찬희쌤, 플랫폼 비즈니스가 다루고 있는 영역을 우리가 유형화해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우리가 플랫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업종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플랫폼이 절대적인 것이지 업종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 이걸 또 세분화해서 안으로 들여다보면 또 오히려 또 전체의 모습이 잘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유형으로 나눠서 한번 플랫폼 비즈니스 한번 나눠보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광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쫙 파악하고 추출하고 분석해서 네.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광고를 이렇게 게시하는 네. 그런 네. 식의 광고 플랫폼이 이제 아주 보편적이죠. 저 그 말씀 들으니까 음. 그거 생각난다. 페이스북에 음. 예를 들어 저가 태어난 연도를 음. 하면서 몇 년생 음. 여성들만 보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음. 그래가지고 후배한테 얘기했더니 음. 언니 저한테는 몇 년생 여성들만 보라고 아. 자기 태어난 연도로 나왔다고. 당연하죠. 예. 예. 저 그거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적게 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러네요. 뭐 의도적으로 줘서 받을 수도 있겠죠. 음. 이건 제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아는데 어. 광고할 때 설정이 있거든요. 아, 몇 그래요? 살부터 몇 살까지 보여줘라. 어느 도시에 보여줘라. 어떤 그래-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구나. 보여줘라. 이게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색어를 홍준표라고 하는 거하고 네네. 검색어를 노무현이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는 사람이 달라요. 예를 들면.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설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돼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구글이라든가 네네. 페이스북 같은 게 이제 첫 번째 광고 플랫폼이 되겠고요.
점점 많아지겠죠, 이게. 네. 근데 이제 많아진다고 해도 이 지배자를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두 번째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의존 비즈니스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서 네.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임대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이었는데 아까 우리 농업회사 봤죠? 네네. 제조업이었는데 이거를 인터넷 연결 프로세서로 변환해서 생산 비용의 단가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산업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뭐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유명한 전자회사죠. 네네. 그다음에 또 독일의 유명한 회사인 지멘스 이런 전자회사들이 이런 식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통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변형해서 임대료나 가입비를 받는 그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플랫폼. 말하자면 이제 제품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대표적인 게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최고급 자동차죠. 네네. 한국 가격으로 최근에 판매가가 5억에서 7억 정도예요. 물론 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리스나 장기 렌트와 같이 임대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형식인데 네. 이걸 플랫폼을 통해서 구축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버. 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이제 집을 이제 빌려줄 사람하고 쓸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죠. 네네. 이렇게 애용하죠 해서, 제가. 네. 그래서 자산 소유, 기업의 네. 자산 소유를 최소화해서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거죠. 네네. 연결만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얻으려는 린 플랫폼 이렇게 린 5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5번째까지 예. 설명을 들으니까 예. 저한테 익숙한 게 음. 첫 번째 광고 플랫폼이랑요. 5번째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익숙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익숙하다고 하면 이게 좀 가장 보편화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플랫폼 비즈니스의 선두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 광고 플랫폼이나 그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린 플랫폼 이것은 일반인들한테 가장 많이 접근하는 플랫폼이죠. 그 반면에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이 제품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업종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요한 고객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정말 광고 플랫폼 또는 린 플랫폼에 접속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겁니다. 특히 광고 플랫폼이야말로 주 분야를 넘어서 또는 원래 어디서 시작됐는가 관계없이 아무런 연관성 없는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선두에 서 있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 알파고에서 봤듯이 구글이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거, 페이스북이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거, 그것도 바로 이런 특성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이 지적 재산권 체제에 묶여 있죠. 그리고 광고 플랫폼은 전혀 안 그렇죠. 비교를 해봐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결국 광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데이터의 중심성이 드러나는 유형입니다. 즉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유저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네네. 광고 플랫폼의 경우에 이를테면 광고 수익률도 올라갈 거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광고 수익률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여있는 집적된 데이터가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결국 빅데이터죠. 네.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 개발에 앞장선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플랫폼이 가장 선두에 서 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걸 우리가 플랫폼 기업으로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 중에 린 플랫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찬쌤도 말씀하시고 슈퍼바이저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린 플랫폼이 어떤 뜻이에요? 네, 린이라는 건 영어로 LEAN인데요. 네. 영어 좀 공부하신 분들은 린 그러면 기대다, 뭐 린 온 그러면 의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동사고요. 네. 형용사로 린의 뜻은 지방이나 살이 없다, 날씬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네. 군살 빼기. 이게 제일 비슷한 번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군살 빼기를 기업의 경우에 적용해 보시면 어떤 뜻으로 쓰는지 아시죠? 뭐 효율성 이런 그렇죠. 얘기인가요? 경영 효율화, 경비 네. 절감. 이게 린이에요. 군살 빼기. 아, 그래서 기업이 설비를 소유하지도 갖추지도 않고 노동자를 고용하지도 않으면서 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주택 소유자와 주택 사용자를 연결시켜주고 네. 우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사용자를 연결시켜주고 이런 네. 역할만을 하잖아요. 네네. 자기들은 설비라든가 노동자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군사를 확 뺀 거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린 플랫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광고 플랫폼하고 비교를 해보면 광고 플랫폼의 경우에 플랫폼 노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린 플랫폼은 이건 플랫폼 자본이 어떻게 플랫폼 노동으로 이어지는가 그 연결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린 플랫폼은 가장 혹독한 착취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임금이나 임금 부대 비용의 삭감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린 플랫폼을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안 하죠. 없죠. 직접 고용해서 하죠. 그렇죠. 네. 린 플랫폼은 사실은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플랫폼 상의 모든 거래에 수수료를 붙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지대죠. 네. 렌트, 지대를 떼내는 것으로 영업을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 플랫폼 기업이 걷어들인 지대만큼 임금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동력 이것은 또 노동보호제도 외부에 있죠. 사회보장 체제 외부에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 연금도 없는 거고요. 사회보험 가입도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그 노동법적 보호의 바깥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 사실 땅 짓고 헤엄치기인데 린 플랫폼의 투자자들은 원래 벤처 자본들이었어요. 아하. 이게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벤처 자본들이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그 위험이 뭔가 한번 살펴보죠. 실리콘밸리의 벤처 자본이 몰려와서 수년간 손실을 감당하고 그게 반짝 성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모델이 돼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에 몇 개 도시에 성공한 다음에요. 미국에서 우버는 중국 경쟁자들하고 대결하는데 10억 달러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버 모델의 전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린 플랫폼은 해당 도시나 국가가 아직 채 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동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만들지 못한 경우 또는 아예 만들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 플랫폼이 주도하는 뭐 쉐어링 이코노미, 뭐 공유 경제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신문에서 그렇게 보통 번역하죠. 그렇게 번역하죠. 그런데 이코노미 오브 카먼스 또는 카만 이코노미하고 이제 혼동이 되죠. 슈퍼바이저님이 하고 싶어하는 공유 경제하고 그럴 수 있겠다, 헷갈리죠. 진짜. 공유 경제란 말이 많이 좋은 건데. 사실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결합 경제, 콜래보레이티브 이코노미라는 말을 씁니다. 결합 경제. 그게 더 낫네요. 쉐어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너무 공유 경제란 말은 좀 격상시키죠. 어쨌건 이런 방식의 린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결합 경제가 아주 매우 잠정적인 현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린 플랫폼의 생존주의가 매우 길지 않을 수 있다. 아예 뭐 거죠. 우버 같은 건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잖아요. 택시 조합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그래, 하고. 뭐 진짜 일종의 보호 조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보호 조치가 있는 경우에 우버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우버 역시 사업 모델을 바꿉니다. 자율주행차 사업으로 주 분야를 옮기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거든요. 쉐어링 이코노미. 이 경우에 제품이나 디지털 제휴가 전부 이렇게 쉐어링 되는 거죠. 그런데 제품 플랫폼이라 그러면요. 또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경우에는 법 제도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영업 전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버처럼 노동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제도적 상황이 어떤가에 사업 전망이 달려있다.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주문형 앱 노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주문형 앱 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하지 않으려는 데서만 이런 린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제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죠. 위험 요소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플랫폼이 뭔지 또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 뭔지 또 플랫폼 기업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짝 위험성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플랫폼 자본주의 본질과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문제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